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3년째 이어진 강세장이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주가 지수는 저렇게 오르는데 왜 내 지갑은 그대로일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경기가 괜찮다고들 하는데 왜 주변에서는 다들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릴까? 마치 뭐랄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경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듯한 이 기묘한 느낌. 네, 단절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현상을 2026년의 거대한 단절이라는 주제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 단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세 가지 큰 질문이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과 성장, 또 고용과 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과 현실. 이 세 가지를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2026년에 과연 이 아슬아슬한 균열들이 다시 봉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져 내릴지 그 갈림길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절의 현장, 바로 인플레이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상황이 정말 답답합니다. 연준의 목표는 분명 2%인데 현실은 3%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야말로 끈적한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연준의 진짜 딜레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걱정되고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다시 튈까 봐 무섭고 정말 외줄타기하는 심정일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게 바로 역사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자료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역사적 사례를 딱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는 사례들이죠. 하나는 모두가 바라는 1995년에서 96년 사이의 환상적인 연착륙 시나리오고요. 연착륙. 다른 하나는 정말 끔찍한 악몽이었던 1970년대 초의 인플레이션 재점화 시나리오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두 갈래길 중에서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서 있는지를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겠죠. 와,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일종의 모범 답안이랑 오답 노트가 전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당연히 모범 답안부터 봐야죠. 1995년, 96년에는 어떻게 그렇게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던 그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까? 비결이 뭐였을까요?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수준이었어요. 인플레이션 수준이요? 네, 1995년에 당시 앨런 그린스팬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던 시점에는요, 인플레이션이 이미 목표치인 2% 수준에 거의 도달해 있었습니다. 아하. 비유를 하자면 산불이 거의 다 꺼져서 이제 잔불 정리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불씨가 거의 다 꺼져 있으니까 다시 불이 붙을 거라는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경기를 부양할 물을 뿌릴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감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경기 둔화 조짐이 살짝 보이자마자 연준은 주저없이 금리를 내렸고 그 풀린 유동성이 경제가 급격하게 식는 걸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거죠. 결과는 뭐 저희가 다 아는 대로고요. 네, 그렇죠.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주식시장은 엄청난 강세장을 맞이하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은 시나리오인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겠죠? 사실 사람들이 정말 두드러워하는 건 1970년대의 그 악몽에 다시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건 너무 옛날 얘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정말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경고음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지금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당시 아서번스 연준 의장도 지금의 파월 의장처럼 경기 확장세가 둔화되는 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문제는 그때 인플레이션이 2% 수준이긴 했지만 이게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에는 어딘가 좀 찜찜한 불안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오, 잠깐만요. 듣다 보니까 약간 소름이 돋는데요. 경기가 나빠질까 봐 무서워서 아직 확실히 잡히지도 않은 인플레이션을 약간 눈 감아주고 금리를 내렸다. 이거 지금 연준인 시장이나 정치권으로부터 받고 있는 압박이랑 상황이 너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번스 의장은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경기가 잠시 살아나는 듯했죠. 네,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그 결정을 연준은 물가 안정보다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신뢰가 깨진 거네요. 그렇죠. 그 순간 억지로 눌려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마치 둑이 터지듯 폭발해버렸습니다. 결국 그 작은 정책 실수 하나가 1973년, 74년에 그 무시무시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3%라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공 사례였던 95년의 안정적인 2%보다는 재앙의 시작점이었던 70년대 초의 그 불안한 2%와 더 닮아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만약에 연준이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 눌러놓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 살아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성장은 멈추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 딜레마라는 게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네요. 이런 엄청난 압박은 결국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게 바로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압박이 노동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상황이 꽤 기묘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몇 년간 노동시장은 정말 특이하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특이하다. 보통 경기가 둔화되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그 다음 순서가 해고를 늘리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신규 채용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해고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새로 뽑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기존 인력을 또 막 내보내지도 않는 그런 기묘한 상태라는 거군요. 혹시 팬데믹 때 사람 구하느라 너무 고생해서 트라우마라도 생긴 걸까요? 나중에 다시 뽑느니 그냥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자. 이런 심리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노동력 비축, 영어로는 레이버 홀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노동력 비축이요? 네, 팬데믹 이후에 겪었던 그 극심한 구인난 때문에 사람 한 번 내보내면 다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걸 기업들이 정말 뼈저리게 학습한 거죠. 그래서 웬만한 경기 둔화 신호에도 해고라는 카드를 꺼내들기를 극도로 주저했던 겁니다. 일리는 있네요. 하지만 기업도 자선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부담을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을 텐데 그 전략에도 분명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고 손들게 만드는 그 임계점은 대체 뭘까요? 바로 기업 마진 압박, 즉 수익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수익성이요? 네. 그리고 그 압박은 지금 여러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첫째, 끈적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같은 각종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죠. 둘째, 연준이 올려놓은 고금리 때문에 돈을 빌리는 이자 부담, 즉 자금 조달 비용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런 압박들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기업의 이익이 손익분기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동안 트라우마 때문에 꼭 붙들고 있던 직원들을 결국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비용 절감 카드인 대규모 해고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그렇다면 2026년에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스위치는 바로 이 해고가 실제로 급증하는지 여부가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의 누린 고용이 계속해서 낮은 해고 상태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전통적인 불황기 사이클처럼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대량 해고로 이어질 것인가? 이게 2026년 경제의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와,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 단절이라는 형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성장 사이의 단절, 고용과 해고 사이의 단절,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매일 피부로 느끼고 계실 세 번째 단절이 있죠. 바로 주식시장과 현실 경제 사이의 엄청난 괴리감입니다. 네, 이게 정말 체감이 크죠. S&P 500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데 왜 내 월급 봉투는 가벼워지고 장바구니 물가는 무서워지는 걸까요? 이 거대한 착시 현상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그 착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주가 지수의 비밀을 좀 알아야 합니다. 지수의 비밀이요? 네, 바로 시가총액 가중지수와 균등가중지수라는 두 가지 다른 잣대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이 둘의 차이를 알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기형적인 상태인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제가 매일 밤 뉴스에서 확인하는 그 S&P 500 지수가 사실은 경제 정치의 진짜 모습을 왜곡해서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흔히 S&P 500 지수라고 부르는 건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덩치가 큰 기업, 그러니까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초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지수 전체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거든요. 아하. 비유를 하자면 마치 오케스트라 공연을 평가하는데 다른 악기 소리는 다 줄여놓고 리드싱어 마이크 볼륨만 최대로 키워서 듣는 것과 같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리드싱어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공연 전체가 엄청나게 뜨거운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반면에 균등 가중지수라는 건요, 그 오케스트라의 모든 단원, 즉 S&P 500에 속한 500개 기업 모두에게 똑같은 비중을 부여합니다. 아, 모두에게요? 네, 리드싱어든 저 뒤에 있는 트라이앵글 연주자든 똑같이 0.2%의 영향력만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는 특정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평균적인 선수들이 얼마나 잘 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훨씬 정직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수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이 균등 가중지수는 시가총액 가중지수에 비해서 훨씬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드싱어는 혼자 열광하고 있는데 나머지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지금 거의 연주를 멈춘 상태라는 신호인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런 두 개의 시장 현상이 그럼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혹시 사람들 지갑 사정에서도 비슷한 단절이 보이나요? 놀랍게도 정확히 똑같은 이분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미시간대 같은 곳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사람들의 미래 전망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소매 판매 같은 지출 데이터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아직 소비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심리는 비관적인데 지갑은 계속 연다. 이 모순적인 현상의 내막을 들여다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소득 계층별로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역시. 고소득층은 주식시장 상승으로 자산이 불어나는 이른바 자산 효과 덕분에 소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파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대다수 가계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들은 높은 물가와 살인적인 이자율 때문에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느끼면서 실제로 지출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그 전체 소비 지표라는 건 파티를 즐기는 상위층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산층 이하의 현실을 그냥 평균 내버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숫자에 불과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시장이 곧 경제는 아니다라는 그 유명한 격언이 지금처럼 이렇게 와닿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AI라는 특정 엔진만 뜨겁게 돌아가고 있을 뿐 경제의 나머지 부분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말 그대로 두 개의 경제가 공존하고 있었네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시장은 AI 혁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에 환호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과 보통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단절이 바로 2026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거대한 단절 현상, 인플레이션과 성장, 고용과 해고, 또 시장과 현실,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종합해보면 2026년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결국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두 가지 역사적 사례로 귀결됩니다. 하나는 모두가 바라는 90년대식 연착륙의 길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70년대식 인플레이션 재점화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길이죠. 먼저 희망적인 시나리오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1995년에 그 영광을 재현하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그 낙관적 시나리오인 연착륙이 가능하려면요. 끈적하게 버티던 3%대 인플레이션이 마침내 연준 목표인 2% 근처로 순조롭게 느려와야 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하는군요. 네, 그게 첫 번째 전제고요. 동시에 경기 둔화가 심각한 침체까지는 가지 않고 이쯤에서 멈춰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완전히 덜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죠. 그럼 자신감 있게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시장은 유동성 공급에 환호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경제 전반은 안정적인 성장세로 복귀하는 그야말로 최상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나리오네요. 하지만 동전의 반대편도 저희가 냉정하게 봐야겠죠. 만약에 연준이 실수를 저질러서 1970년대 악몽이 재현된다면 그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두 번째, 비관적 시나리오인 인플레이션 재점화는 연준이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최악의 실수라면? 3%라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버티고 있는데도 눈앞의 경기 둔화에 겁을 먹고 너무 빠르고 또 너무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죠. 아서번스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엔 주식시장이 환호하겠죠.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때는 이때다 하고 다시 고개를 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걸 잡기 위해서 또 네, 결국 그걸 잡기 위해서 연준은 나중에 훨씬 더 강력한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는 더 깊고 더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2026년 경제의 운명은 두 가지 거대한 질문에 달려 있군요. 첫째, 기업들이 버티도 버티다가 결국 대량 해고의 스위치를 누를 것인가? 네. 그리고 둘째, 연준이 안팎의 압박에 못 이겨 섣부른 금리 인하라는 1970년대식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의 전환점과 연준의 정책 결정, 바로 이 두 가지 축이 2026년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계속 주시하신다면 거대한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2026년 경제를 둘러싼 이 복잡한 방정식과 그 핵심 변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연착륙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재점화냐, 그 거대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연준 의장이라면 이 3%의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서서히 식어가는 경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9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당신만의 기준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복잡한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